대처에 대해서는 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정우택 원내대표가 정부가 한 일 중에 칭찬하는 건 처음 들은데 저는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죠. 네. 잘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의 리더십 그리고 김부겸 총리가 현장에 급파되어서 장관이 갑자기 김부겸 네. 장관을 총리로 격상시키죠. 총리 되려나? 네, 현장에 급파되어서 예. 또 이게 수능을 연기해야 된다는 의견을 그러니까요. 뭐 신속하게 제시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런 리더십 뭐 정치 같은 건 결국 선택하고 책임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수능 연기라는 게 사실 쉽게 선택하기는 힘든 결정일 수 있습니다. 전국적인 맞아요. 뭐 학부모나 학생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엄청난 결정이죠. 그렇죠. 사실 근데 그걸 뭐 전격적으로 했다는 거. 수능 때문에 우리 경찰들도 동원되고 나는 비행기도 멈추는데 네. 그 결정을 하고 과감히 책임지는 선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고요. 또 이번에 긴급 재난 문자가 굉장히 빨리 발송돼서 맞아요. 국민들의 맞아요. 칭찬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지난 9월 작년 9월에 경주 지진이 있을 당시에 재난 문자가 늦은 것으로 많은 사회적 문제가 예, 야기됐었습니다. 그때 황교안 전 총리가 이 기상청에서 바로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되도록 예산 확보와 입법이 필요하다고 9월 20일에 지시를 했었는데요. 이게 전 정부에서 잘못된 부분을 어쨌든 황교안 전 총리가 좀 발전시키려고 노력한 부분 그리고 현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김부겸 장관 같은 이 리더들이 리더십을 발휘한 부분들이 잘 조화가 네, 돼서 네. 국민들에게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진 관련 예산 앞으로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큰 지진 더 빈발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예산안 나온 거 보니까 지난해보다 503억 원이 줄어들었대요. 이건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을 먼저 바로 잡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줄었다는 내용은 지진 관련 예산이 아니라 방제 및 안전 관련 전체 예산이 줄었다. 그 얘기고 아하. 지진 관련 예산은 18억 1,300만 원이 줄었는데요. 예, 요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오늘 당정 협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정 협의하면서 내진 보강에 380억을 증액하고 증액. 예, 그 외에 시스템 구축, 인프라 구축에 13억을 증액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근데 요 내진 보강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액이 380억 정도가 이제 1차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허. 그런데 요 중에 중요한 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네. 내진 성능이 있는 교실이 학교가 24.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큰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31,797개 학교 중에 7,738개니까 그 대다수 학교가 지진의 무방비 상태라 이제 우선적으로 초중고에 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오히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 이게 이번에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내진 보강 예산을 확정할 여력이 있는데 네. 지방 교육청이 그럴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내진 보강 안전과 관련하여서도 서울의 학생들과 지방의 학생들이 그렇게 차별을 받는 건 예.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맞아요. 신경을 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각 지역 단위, 시골 단위로 네.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네, 네. 더 취약할 수 있으니까. 네. 안 하니까 이렇게 내진 설계에서 학교가 가장 취약한 곳으로 드러나는 이건 정말 다 우리 어른들이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최민희 의원님 참 좋은 말씀 해주셨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이 내진 설계와 이런 예산에 있어서도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는 예산이 저 같은 경우에 사회 간접 자본 예산, SOC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하. 뭐 이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 좀 지역에 떨어진 편의 시설을 보강하고 뿐만 아니라 이게 지방 재정을 부응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예. 이 내년도 예산을 보면은 전년 대비 SOC 예산이 20%가량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지진 예산 줄어든 것 보면 지진 방제 예산은 전체로 봤을 때 전년 대비 이제 13%가 줄어들었는데 지진 인프라 구축에는 2.7% 예산이 늘었지만 조기 경보 체계 강화 뭐 이렇게 재난 문자 가는 이런 경보 체계 강화와 내진 보강 분야에서는 각각 36%와 14%씩 예산이 줄어든 채로 이제 정부안이 나왔습니다. 예. 이제 포항 지진이 이제 발생하고 여당과 야당 한 목소리로 이 삭감된 예산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액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사고가 터져야만 다시 이런 증액 논의가 되는지 사고가 안 터졌으면 특히 이 내진 보강 분야에서 14%를 올해 대비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왜 이렇게 SOC 예산을 무리해서 좀 삭감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곧바로 내년 예산안의 이제 최대 쟁점 부분입니다. 결국 지금 정부 여당은
그 공무원들 채용을 좀 늘리고 그래서 정부가 일단 일자리를 좀 만들고 또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데 거기에 그 충당이 안 되는 좀 소규모 기업들한테는 지원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돈들이 늘어나다 보니 SOC 예산은 좀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펴왔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공무원 증원 등등 말이 안 된다. 오히려 SOC 예산 늘려야 된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방금 이제 장해찬 씨가 그런 그 바탕을 두고 공세를 펼치신 거예요. 최민희 전 의원 어떻게 보세요? 이제 SOC 예산이라는 게 지방과 그 중앙의 재정의 균형을 이루려는 예산은 아니죠. 예, 그건 뭐 기초 인프라인데요. 거꾸로 지금 이제 생각해 보시면 해마다 예산안이 나오면 제일 비판받는 영역이 어디였냐? SOC였습니다. 그래서 이 SOC 예산이 무리하게 심지어 그 여당,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정권이든 여당의 실세 의원들이 네. 자기 지역에 무리하게 SOC 예산을 쪽지 예산으로 넣어서 늘 무리를 빚던 게 SOC 뭐 예산이거든요. 주로 이제 도로, 교량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네. 그 도로 교량도 그게 이제 한 언론사에서 그때 파헤친 게 그 시골에 이제 지방에 도로를 쫙 구석구석 놨는데 네. 하루에 그 도로를 지나가는 차의 숫자가 10대도 안 되더라. 이런 예. 기사도 났었고. 예. 그래서 그 이 SOC 예산에 대해서는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예산이라는 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가 국가를 어떻게 이끌겠다라는 것에 그 방향성이 예산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새 정부는 사람 중심 일자리 예산을 표방하고 표를 얻어서 정권을 잡은 정부입니다. 네. 그러면 그 정부는 당연히 표를 주신 유권자의 뜻 그리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 방향에 따라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늘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복지와 일자리 예산이라는 것이 중앙에 집중되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통해서 서울과 지방의 균형을 꾀할 수 있는 예.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방도 지방직이죠. 많이 부족하니까 예, 소방직은. 어떻게 드세요, 장해찬 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SOC 예산 어떻게 쓰느냐가 결국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연말마다 보도블록 교체하는 거 보면 아 연말이 왔구나 이렇게 직감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그러나요, 근데? 뭐 많이 저희 동네도 보도블록도 교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쪽지 예산으로 실세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예산을 따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결국 사회 인프라 아무래도 인프라를 보충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낙후된 지역 먼저 지방 먼저 혜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 전체적인 예산이 전년 대비 7%가 늘었는데 SOC가 유독 20% 줄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이 경감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형평성 문제에서 아쉬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줄였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지진 문제에서도 급하게 또 증액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구체적으로는 공무원 증원이 이제 대선 전부터 예, 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야당에서도 뭐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서도 17만 4천 명 공무원 증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공무원을 증원하느냐 마느냐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7일 정부에 이 17만 4천 명을 증원하면 30년 동안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답변이 추계를 하려면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제출하기 어렵다는 정부 측 답변이 있었는데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국회의 질의에 정부가 대답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것을 먼저 추진하는 게 과연 맞는가. 먼저 이 명확한 대답, 이 계산을 정부에서 먼저 가지고 국회를 설득해야 되는 게 올바른 순서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 17만 4천 명은 그 문재인 정부 집권 5년간 총 늘어나는 공무원 수이죠. 당장 내년이 아닌 거죠? 예, 내년이 아니죠. 예. 내년에는 지금 이제 이게 국회 논의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그 중앙직 15,000명, 지방직 15,000명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구체적인 거를 들여다 보니까 중앙직이 조금 많고 지방직 숫자가 조금 조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중앙직 같은 경우 이제 늘어나는 게 경찰관입니다. 경찰관이 있고 그다음에 교사 있고요. 예, 등등 해서 그다음에 부사관 있습니다. 경찰이 3,500명, 부사관 4,000명, 생활안전 그 밀접 분야가 6,800명. 네. 그리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행정직 300명밖에 안 됩니다. 요게 이제 중앙직이 이렇게 느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직의 경우는 사회복지가 올해 1,500명 늘고요. 그다음에 소방직이 4,000명 늡니다. 근데 이 소방직의 경우는
이게 이제 소방직 공무원들이 뭐 자살률도 높고 이래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현재 이게 정원이 마련된 정원을 충당하려면 19,000명이 즉시 충원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19,000명을 충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 4,000명 충원하는 거고 국가직을 포함한 교사가 이게 지방직 국가직 나누어져 있어서요. 그게 총 3,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저는 걱정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예. 예산만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공무원이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더 들여다봐 주셔야 되고 저는 이제 청취자들께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역을 돌다 보면 예를 들면 소방소를 찾아가면 소방소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다 내가 그래서 이제 좀 우리 증원해달라 최소한 인원 그 정원만큼은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도 전체 공무원 증원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 가보면 장애인 시설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시설을 늘려달라고 하시면서 또 공무원 증원은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도 지금 정부가 늘리려고 하는 게 바로 당신 소방직 공무원을 늘리라는 거다. 또 이게 장애인 시설을 늘리면 당연히 사회 서비스 일자리가 늘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늘리려는 거다. 그래서 이제 조금 좀 더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 걱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네, 꼭 네. 필요한 분야니까 안 늘릴 수 없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공무원을 절대 늘리면 안 된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제가 앞서 지적했던 것도 이 국회의 질의에 정부가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 어떤 준비성 부족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지 무조건 늘리는 게 문제다는 건 아닌데 국민들에게도 이 공무원이 늘어났을 때 부담이 어느 정도고 이 세금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증원해야 되는가 좀 솔직하게 여야가 그리고 정부와 국회가 까놓고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2016년 공무원 연금 평균액이 1년에 2,9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공무원을 뽑게 되면 구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퇴직을 하고 나서 평균 월 25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년부터 5년간 이제 매년 3만 4천여 명씩 총 임기 내 17만 4천 명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 30년 동안 327조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추산을 내놨습니다. 327조. 네, 모두 구급을 뽑았을 때 기준으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 예산안이 이제 부풀려졌다고 말했는데 어느 정도 부풀려졌고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국민들에게 이 정도 예산이 들고 이 정도 세금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원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좀 까놓고 말해야지 어떤 수치나 숫자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 밀어붙이는 태도 어떤 준비성 부족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쉬운 준비성 부분이 부족에 대해서 한 있다는 말씀 거죠. 하시면.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정부에 들어가서 예산을 짜다 보면 그 예산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10억이 든다고 예측을 해도 그게 15억이 될 때가 있고 불용 예산이 생겨서 뭐 8억, 9억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6개월 정도 17만 4천 명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증가액을 짜려면 6개월이 필요하다. 이 말은 또 진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당장 6개월 정도의 용역 기간이 필요한 걸 왜 준비 안 하고 진행했냐. 이 말은 말로는 성립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 예산은 예를 들면 짜서 진행을 해야 되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짜가 12월 2일이어야 되고 이게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회계년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17만 4천 명에 대해서 다 니네가 예산을 6개월 용역하지 말고 짜서 내라. 그럼 그건 준비성 부족이라고 비판받는 걸 피하기 위해서 주먹구구 예산을 짜게 된다는 겁니다. 6개월 그래서 정도 해야 한다? 예, 오히려 그건 필요한 거고 이건 좀 장기적으로 정부가 해줬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오히려 올해 우리가 3만 명을 증원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예산은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공무원 연금권 그 진짜 야당이 협조해 주시면 공무원 연금 개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공무원 연금 개혁은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이와 관련하여 군인 연금 개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저는 야당이 협조하셔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논의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연금 개혁은 또 뭐 별도의 논점이니까 그 정도 말씀 듣고 뭐 대략 우려하시고 또 동의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선택의 문제입니다. 국가 재정이라는 게 딱 제한돼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공무원들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제한돼 있는 돈에서 그쪽 늘리다 보면 결국 다른 돈 못 쓰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재정 부담은 계속 장기적으로 커지는 거 아니냐. 여기서 이제 선택의 문제가 되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논점이 최저임금을 올려서 민간 기업에게 재정으로 지원을 해준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어찌 보자면 철학적인 바탕에서부터 논란이 있는데요. 장혜찬 씨는 어떻게 보세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사에서 이런 비슷한 정책 유래가 있는지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이 정책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유래가 없는 거의 최초로 시도되는 실험적인 정책인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요? 네, 그 세금으로 민간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해준다는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고 이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인데 과거 5년 동안의 평균 인상률 7.4%를 이제 2배 가까이 초과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1년 동안만 단기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놓았는데요. 예. 그러나 2019년, 2020년에도 계속해서 최저임금은 어쨌든 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부의 목표가 2020년 최저임금 10,000원이기 때문에 예. 2018년에 지원을 하다가 2019년에 지원을 갑자기 안 하게 되면 정부 말대로 그렇게 되면 2019년에는 또 민간 시장이 그만큼 또 2배의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계속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이 어떤 뭐 사업자, 자영업자들이나 고용자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어떤 정책을 도출해냈어야 하는데 네. 이 세금으로 지원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3조 원의 예산 문제가 아니라 이 최저임금 설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여지는 없는지 좀 최민희 고민되는 의원은 부분 어떻게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일자리와 임금과 관련한 지원 사례가 세계적으로 없다. 이것은 조금 더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례가? 이게 유럽에 없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예. 프랑스나 영국에서 이미 기업 인건비 부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세금 지원도 있었고 간접적으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부가 하늘 아래 처음 생긴 정부가 아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거 다 전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서 더 논의하지 네, 마세요. 네, 확인할 수가 논의할 없어요.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나 뭐 이런 것과 관련하여 이제 기업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정부가. 그건 이제 중소기업 관련하여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월 20만 원에서 60만 원씩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지원 예가 있다. 예. 이제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제가 여기서 같이 논의하고 싶은 건 어떤 부분이냐면 왜 1년만 지원하려고 하냐 니네. 이제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그럼 1년 동안 지금 이제 정부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좀 대폭 인상이 됐단 말입니다. 7.4% 정도 인상이 됐는데 그러면 이 인상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영업자가 어려우니까 예. 그 30명 미만의 그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자체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예, 일단 1년 지원하는 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의 답변은 이겁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은 최저임금이 인상되잖아요. 그럼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돈을 저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비 여력이 생긴다고 보는 겁니다. 소비가 확대된다. 예, 그럼 이제 그 소비 여력이 생기면 1차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지역의 자영업자세요. 예. 그래서 요거는 조금만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서 예를 들면 그 성남시가 하고 있는 청년화폐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 경제가 돌아가기 위한 노력이 조금만 가미되면 지역 화폐 같은 식으로. 예, 그 조금이라도 그건 이제 예고요. 예, 예. 그렇다면 자영업이 조금 활성화되지 않겠냐는 기대를 가지고 1년 동안 마중물 개념으로 지원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최저임금을 올리고 소비가 약간 늘어나고 자영업이 조금 활성화되면서 그런 어떤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내년에는 지원 규모가 줄 것을 기대하는 거라. 예. 이거는 1년 동안 이제 이게 잘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내년에 뭐 지원액이 제로일 거다 이런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러나 그 지원의 폭이 줄어가길 기대하는 정책이다. 이 말씀 드립니다. 김동연 부총리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네. 내년은 좀 상황을 봐서 결정할 네, 수밖에 네, 없다 이런 그 식으로. 얘기입니다. 어떠세요?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소득주도 성장론 이제 설명해 주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그렇죠. 예. 네. 뭐 그렇게 되면은 너무나 더할 나위 없이 긍정적이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금 각 아파트마다 경비원들을 해고하고 뭐 CCTV로 대체하려고 하거나 편의점이나 일반 식당에서 이제 더 이상 점원이 주문을 받는 게 아니라 자동화 주문으로 대체되는 현상들이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그 현상이 단순히 최저임금 때문이라고만은 볼 수 없지만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더 큰 고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최저임금을 2020년 10,000원이 아니라 1년만 늦춰서 2021년 10,000원으로만 해도 이 정부의
정부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3조 원 넘게 줄일 수 있다는 결과도 있었거든요. 조금만 더 천천히. 그래서 이 라도. 공약을 반드시 지키려고 이 공약 자체 공약을 위한 공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김동연 부총리도 말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타협하면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그건 한 너무, 말씀만. 너무 예. 당연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렸을 경우 직접적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그 지원을 하게 되는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 지원 효과가 있는 건지 최저임금이 소득주도 성장에 아주 작은 효과라도 있는 건지는 그건 이제 시행해 보고 그때 가서 알겠습니다.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년도 예산안에 관해서 공무원 증원 문제, 최저임금 문제, 그리고 SOC 예산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쟁점 좀 서로 다른 입장을 좀 들어봤고요. 한 2분 남았습니다만 제가 왜 잠깐 여기서 토론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냐면 오늘이 11월 20일인데 예산안 법정 통과 시한이 12월 2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수십 년 한국 정치를 보면요. 지금 한 열흘 앞두고 예산안 얘기가 조금씩 나오지 한 달, 두 달 전에 예산 심사하느라고 제일 중요한 정책 쟁점이 정기국회에서 뭐가 불거졌습니다. 이런 적을 못 봤거든요. 어떻게 이거 좀 시스템 고칠 방법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한 말씀씩만. 하실래요? 장혜찬 씨. 네,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 한 달 가까이 그리고 또 지난 몇 개월 가까이 청문회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잖아요. 우리 정치가. 저 같은 경우는 뭐 청문회도 중요하지만 첫 정부가 들어서서 장관을 세우고 내각을 세우는데 거기에 너무 과몰입했던 것은 아닌가 정치권이. 그러할 시간에 좀 첫 내각 같은 경우는 쿨하게 인정할 건 인정해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나 이런 공공의 문제들 SOC 예산 이런 거 정책으로 좀 다투고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정쟁적인 데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정책은 외면하고 있는 현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국회가 신뢰를 못 받는 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정부가 강하게 주된 남습니다. 책임이 있다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국회가, 보신다. 국회가 국회 그렇죠. 전체가. 네네. 정현희 전 의원. 근데 그게 이제 언론이 보도하는 걸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라는 게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문회에 나가는 의원은 뭐 그 토탈 해봐야 뭐 한 3, 40명밖에 예, 안 돼요. 예. 그래서 국회는 동시다발로 많은 일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사회가 주목하는 포인트가 어떤 시기에는 청문회고 어떤 시기에는 국감이고 어떤 시기에는 법안이고 어떤 시기엔 예산인 거거든요. 그리고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예결위는 이미 가동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국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일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 다만 예산과 관련하여 12월 2일이 지나면 정부 예산안이 상정돼요. 자동 상정으로. 예, 가죠. 그렇게 되면 예. 정부 안으로 할 거냐 말 거냐만 결정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짧은 기간 같지만 앞으로 남은 한 12일 동안 또 국회가 한번 했다 하면 엄청 부지런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논의를 잘해서 결정하지 않을까요? 역시 전직 의원님답게 또 뭐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국회가 조금 더 노력해서 정부 예산안을 나중에 보면 결국 한 1%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말던데 한 10% 15% 정도는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국회 좀 기대하고 있다. 손수호 변호사님, 네, 우리가 웃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풀려났는데 아우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돼요? 구속 적부심입니다. 예,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네. 잘 없잖아요. 일단 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작년 기준으로 한 2,000건 이상이에요. 예. 구속 적부심이 신청돼서 판단을 한 게. 근데 예. 그 중에 한 15% 정도만 풀려났습니다. 아, 15%니까 그럼 한 300명 정도 꽤 되네 풀려나네요. 하는 예. 생각하는데요. 이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속됐는데 그 후에 뭐 합의를 한다든지 피해자하고 아니면 구속된 후에 뭐 변제를 굉장히 많이 이제 뭐 했다든지 뭔가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 구속을 할 필요성이 정말 없어져서 아하. 그때 상황이 변했다라고 해서 그 풀려나는 석방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지금 김관진 전 장관처럼 나는 이거 범죄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툼할 만한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거 나는 지금 증거인멸할 염려도 없고 죽어도 확실한데 도주 뭐 안 한다. 이거 판단 잘못된 거다라고 정식으로 법리 다툼을 해가지고 풀려나는 경우는 저는 사실 못 봤어요. 잘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도 애초에도 우리에게 큰 그 하나의 역사적 이벤트를 줬네요. 못했던 걸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굉장히 여러 사람에게 이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신선한 그런 뉴스를 주긴 한 건데 신선하네요. 그건 신선하지 네. 않아도 돼요. 그런 네, 건. 하지만 지금 검찰이 이렇게 말을 했죠.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그 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말을 했는데요.
약간 좀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그 구속 적부심을 거쳐서 석방이 됐지만 예. 우리는 이렇게 본다라고 했는데요. 이미 김관진 전 장관이 이제 그 사이버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을 시인했다라고 말을 해서 일부 언론의 보도와 좀 다릅니다. 일부 언론은 이게 김관진 전 장관이 보고서를 받으면 이게 그 V자라고 하나요? 체크하는 표시가 있잖아요. 예. 이걸 했대요. 근데 이게 검찰은 이거를 확인을 하고 지시를 한 걸로 판단을 한 거고 반면 김관진 전 장관 측에서는 아니다. 이건 내가 그냥 보고를 받았다는 거를 말하는 거지 내가 지시한 증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법리적인 그런 그 판단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렇게 예. 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네네. 김관진 장관 이것은 대북 심리전 활동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단순히 이제 북한에 대항해서 한 것이지 이게 뭐 국내 검찰은 행위가 아니다. 그런데 정치 개입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이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같은 혐의로 이미 김관진 전 장관의 당시 그 부하였던 그 임모 이제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된 상태였고. 뭐 임관빈. 네, 다 말해야 되나요? 네. 그럼 이거 다른 걸 뭘 임모? 알겠습니다. 심지어 또 이제 아니 여기서 정모 기자 여기 앉아 계시네. 이런 거 그렇네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군요. 심리전 단장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인데 예. 이게 군이라는 게 사실 절대적인 상명하복의 그런 그 구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누군가 지시를 한 거다. 그렇다면 적어도 김관진 전 장관의 지시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검찰은 판단을 하고 있고 예. 또 하나 지금 여러 차례 이 국정농단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이 법원에서 기각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됐거든요. 그러면 적부심에서 그 받아주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다른 판사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는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김관진 전 장관에서 수사가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윗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한 MB.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구속된 상태에서 치밀하게 파헤쳐야 되는데 그게 한번 제동 걸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고요. 심지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그 활자화돼서 보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이 됐는데요. 그러면 다시 영장 청구해서 다시 구속시키면 안 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 사안에 대해서. 네, 이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214조의 3에요. 재구속에 제한이 있는데요. 이제 구속 적부심 결정에 의해서 석방된 경우에는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서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에 검찰이 처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김태효는 지금 이래서 그런지 부르지도 못해요. 누구요? 김태효? 뭐 사실 김 전 장관을 전략기획비서관요? 구속해서 수사하면서 뭔가를 더 찾아내고 압박을 해서 불러야 되는데 MB 대통령 수사에는 그러면 영향을 미치겠죠. 미치겠죠. 수사의 의지가 진짜 꺾일 미치겠네. 수도 있고 수사 의지가 꺾이지 않더라도 수사에 있어서 걸림돌이 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제 한 그 사회학과 전공한 교수한테 잠깐 여쭤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적폐청산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저항하는 수구 세력도 이렇게 많습니다. 요소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구 세력의 독자적 활동을 하고 있는 외로운 늑대들 아니냐. 외로운 늑대라고 하면은 혼자 판단해서 혼자 그럴 수 있죠. 내가 대변인이다. 내가 그렇죠. 대표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들이 밀고 들어오다- 동하는 거지. 이렇게 밀고 들어오다 나한테까지 칼끝 조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은 거죠. 옛날이 좋았다. 예. 과거가 좋았다. 이거 여기서는 상식이나 정의나 도덕이나 없는 이런 것 같아. 것들은 아예 마비가 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황희진님 수험생들 화이팅 지진 없이 무사히 수능 시험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1519님 대전에 첫눈이 와요. 도로가 하얗게 덮였어요. 오늘 수능 보는 울 고3 학생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그렇죠.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이 오고 있으니까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얀 거 눈이 오는 것이 계속 오고 있다. 진행 중을 영어로 화이팅.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점점 일이 네. 커지네요. CNN 불러야겠네요. 이거. 자 다음 뉴스. 지금 2교시 수학 영역 시험 중이에요. 그렇죠. 진행이 되고 있고 예. 뭐 수학이나 선택한 거에 따라서 이제 뭐 국사를 시험 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이 오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연기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포항 지역의 지진 영향으로 뭐 지난 일주일 내내 수험생들도 고생이 많았을 테고 예. 뭐 수험생의 가족들 그리고
뭐 이제는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 그 감금되어 있던 출제위원들 뭐 모두 고생이 많았는데 오늘 지금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전에 그 출제위원들이 이제 일종의 그 문제들의 성향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 시험장 안에 지진 지진을 계측기가? 그렇죠. 측정할 수 있는 지진 계측기가 이제 들어간 거죠. 그 이유가 여기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인 것 같은데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는 곳에 뭐 그 시험 감독관을 제외하고 의사 그리고 이제 건축 관련 전문가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특히 포항 지역에. 그렇죠. 지진이나 뭐 어떤 다른 어떤 그 모습이 보이면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전문가들을 현장에 투입을 한 건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지진이 뭐 예를 들면 5가 넘어야지 지금 뭐 철수를 시킬 것인지 아니 어떤 숫자로 혹은 계량화되어 있는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것인데 그런 기준을 사람이 뭐 피부로 느꼈을 때 흔들린다 나가자 이게 아니라 중앙 재난에서 뭔가 컨트롤 타워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진 계측기를 통해서 수량화되어 있는 것을 무언가를 보고 어떤 조치를 취해서 그 안전을 도모하자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는 현재까지는 어떤 뭐 여진이나 어떤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모를 상황들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포항 지역의 그 지진 이후에 4개의 고사장이 그 위험에 처해졌었기 때문에 그 고사장이 아닌 다른 곳에 시험을 치고 장소를 있는 바뀌었죠. 것이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포항 지역에 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비 고사장을 인근 뭐 경북 영천이라든지 경주라든지 다른 지역에 또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오늘 수능을 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수험생들을 모두 한 곳에 집결시킨 다음 예비고사장으로 이동을 해서 시험을 친다라는 그 계획까지는 세워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그동안의 시간을 멈추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험에 어떤 불이익이 없게끔 시간차로 시험을 볼 그렇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러려면 또 문제가 유출이 되면 안 될 거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모두 신경을 써서 교육당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능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지만 이런 거 주제 하나 줘도 하루 종일 얘기할 텐데. 그렇죠. 이게 예. 결국은 우리나라 수능이 딱 하루잖아요. 예. 이 대학을 가는 것이 하루에 모든 게 결정되고 어찌 보면 누구는 인생을 이 하루에 결정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 시험 제도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갖고 또 비교과 영역 만들었고 그 수시로 했더니 그것도 비교과 영역에 대해서 학원을 10군데를 다녀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학원 전문가시니까 또 잘 근데 아시잖아요. 그렇다 해도 정말 시험 하루, 시험 하나에 모든 걸 결정하는 거는 사실은 옳지 않죠. 예전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탈피하고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은행식으로 했고 1년에 한 서너 번, 두세 번 이렇게 봐서 자기가 원하는 택하는 그렇죠. 토플, 토익 다 그렇잖아요. 네. 계속 시험 받고 좋은 점수로.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은행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교육부장은 잘하겠죠. 근데 지금 대학 갈 수 있는 방법이 뭐 한 3,000가지 정도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컨설팅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수시라는 게 없어야 생겨서 돼요. 예. 일단 수시 비교과 영역으로 해갖고 학종이라고 하죠. 학종. 학생 종합평가. 이게 학교 갖고 선생님들한테 2, 3년 전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학원 가서 상담하세요. 사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상담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시험에 대한 어떤 그 신뢰성 예. 또는 시험, 옛날 과거제도죠. 예. 과거제도가 도입됐다만 해도 신선한 혁명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혁신적인 과거제도가 있다는 제도였죠. 건,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절은 아닌 것 같고 예. 또 시험이라는 게 뭔가 객관적인 또는 믿을 수 있을 만한 다른 여러 가지 그런 기준이 없을 때 예. 신뢰 사회에 대한 사회 전체의 신뢰가 낮을 때는 그래 다 버리고 객관성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자라고 하는 건 의의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시절에 맞는 인재를 뭐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입학사정한제를 우리가 현역 때 참여정부 때 만든 거거든요. 그 제가 제일 앞장서서 만들었는데 네. 이번 기회를 드려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게 하버드대 입학사정관이 네. 500명이에요. 그러니까 1년 내내 학생들 찾으러 다닙니다. 한 학교예요. 한 대학에. 아. 400명에 500명 되고 그래서 그 인력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학의 운명을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인재, 그다음 전국 균형 선발. 중요하죠. 좋은 인재라고 하는 것은 성적을 절대 뽑지 않습니다. 아.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여기 있는 건데요. 네. 어떤 시험을 만들어서 이 시험을 뭐 과락 혹은 예. 패스 혹은 뭐 낙제 이걸로만 판단할 게 아니라 이 대학이 예. 본인들의 필요한 학생들을 뽑는 어떤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이게 지금 나라에서 만들어놓은 시스템으로만 운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문제가 생기는 거고 단 하루에 모든 게 끝이 나는 거고 그 예를 들어 외국 같은 경우에 뭐 문제은행식 뭐 다양한 형태의 것이 있는데
시험이라는 게 있죠. 거기도 뭐 SAT 있죠. 이런 SAT 것들 기본 이런 것 기준 시험에 그러니까 그냥 자격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능이라는 것을 단 하루에 모든 걸 결정내 버릴 수 있게끔 만들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흐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 대학이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갖고 저는 흐트러뜨리자고 했더니 지금 이제 어떻게 뽑는지 기준도 없어요. 그럼 우리만의 공개할 수 없는 기준이 따르면서 온갖 부정한 방법들이 다 도입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테니스장에 흙 깔아주고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예. 뭐 이게 말 사주고 들어가는 애들도 그럼요.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아, 참, 그래 이게 그 우리나라는 이 시험 때문에 아유 시험 잡는 대통령 사람 나오면 대통령 100년 해도 되는데 그 받아주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다른 판사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는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김관진 전 장관에서 수사가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윗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한 MB. 수사를 예. 하기 위해서는 이 구속된 상태에서 치밀하게 파헤쳐야 되는데 그게 한번 제동 걸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고요. 심지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그 활자돼서 보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이 됐는데요. 그러면 다시 영장 청구해서 다시 구속시키면 안 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 사안에 대해서. 네, 이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214조의 3에요. 재구속에 제한이 있는데요. 이제 구속 적부심 결정에 의해서 석방된 경우에는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서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에 검찰이 처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김태효는 지금 이래서 그런지 부르지도 못해요. 누구요? 김태효? 뭐 사실 김 전 장관을 전략기획비서관요? 구속해서 수사하면서 뭔가를 더 찾아내고 압박을 해서 불러야 되는데 MB 대통령 수사에는 그러면 영향을 미치겠죠. 미치겠죠. 수사의 의지가 진짜 꺾일 미치겠네. 수도 있고 수사 의지가 꺾이지 않더라도 수사에 있어서 걸림돌이 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제 한 그 사회학과 전공한 교수한테 잠깐 여쭤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적폐청산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저항하는 수구 세력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요소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구 세력의 독자적 활동을 하고 있는 외로운 늑대들 아니냐. 외로운 늑대라고 하면은 혼자 판단해서 혼자 예. 그럴 수 있죠. 내가 대변인이다. 내가 그렇죠. 대표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들이 동하는 거지. 이렇게 밀고 들어오다 나한테까지 칼끝 조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은 거죠. 옛날이 좋았다. 예. 과거가 좋았다. 이거 여기서는 상식이나 정의나 도덕이나 없는 이런 것 같아. 것들은 아예 마비가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황희진님 수험생들 화이팅. 지진 없이 무사히 수능 시험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1519님 대전에 첫눈이 와요. 도로가 하얗게 덮였어요. 오늘 수능 보는 울 고3 학생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그렇죠.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이 오고 있으니까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얀 거 눈이 오는 것이 계속 오고 있다. 진행 중을 영어로 화이팅.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점점 일이 네. 커지네요. CNN 불러야겠네요. 이거. 자 다음 뉴스. 지금 2교시 수학 영역 시험 중이에요. 그렇죠. 진행이 되고 있고 예. 뭐 수학이나 선택한 거에 따라서 이제 뭐 국사를 시험 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이 오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지방의 격차가 이 내신 설계와 이런 예산에 있어서도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는 예산이 저 같은 경우에 사회 간접자본 예산, SOC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좀 지역에 떨어진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뿐만 아니라 이게 지방 재정을 부응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예. 이 내년도 예산을 보면은 전년 대비 SOC 예산이 20%가량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지진 예산 줄어든 것 보면 지진 방제 예산은 전체로 봤을 때 전년 대비 이제 13%가 줄어들었는데 지진 인프라 구축에는 2.7% 예산이 늘었지만 조기 경보 체계 강화, 뭐 이렇게 재난 문자 가는 이런 경보 체계 강화와 내진 보강 분야에서는 각각 36%와 14%씩 예산이 줄어든 채로 이제 정부안이 나왔습니다. 예. 이제 포항 지진이 이제 발생하고 여당과 야당 한 목소리로 이
삭감된 예산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액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사고가 터져야만 다시 이런 증액 논의가 되는지, 사고가 안 터졌으면 특히 이 내신 보강 분야에서 14%를 올해 대비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왜 이렇게 SOC 예산을 무리해서 좀 삭감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곧바로 내년 예산안의 이제 최대 쟁점 부분입니다. 결국 지금 정부 여당은 그 공무원들 채용을 좀 늘리고, 그래서 정부가 일단 일자리를 좀 만들고, 또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데 거기에 그 충당이 안 되는 좀 소규모 기업들한테는 지원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돈들이 늘어나다 보니 SOC 예산은 좀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펴왔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공무원 증원 등등 말이 안 된다, 오히려 SOC 예산 늘려야 된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방금 이제 장혜찬 씨가 그런 바탕을 두고 공세를 펼치신 거예요. 최민희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SOC 예산이라는 게 지방과 그 중앙의 재정의 균형을 이루려는 예산은 아니죠. 그건 뭐 기초 인프라인데요. 거꾸로 지금 이제 생각해 보시면 해마다 예산안이 나오면 제일 비판받는 영역이 어디였냐? SOC였습니다. 그래서 이 SOC 예산이 무리하게, 심지어 그 여당,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정권이든 여당의 실세 의원들이 네. 자기 지역에 무리하게 SOC 예산을 쪽지 예산으로 넣어서 늘 무리를 빚던 게 SOC 예산이거든요. 주로 이제 도로, 교량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네. 그 도로 교량도 그게 이제 한 언론사에서 그때 파헤친 게 그 시골에 이제 지방에 도로를 쫙 구석구석 놨는데 네. 하루에 그 도로를 지나가는 차의 숫자가 10대도 안 되더라. 이런 예. 기사도 났었고. 예. 예, 그래서 그 이 SOC 예산에 대해서는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예산이라는 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가 국가를 어떻게 이끌겠다라는 것에 그 방향성이 예산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새 정부는 사람 중심 27만 4천 명을 증원하면 30년 동안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답변이 추계를 하려면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제출하기 어렵다는 정부 측 답변이 있었는데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국회의 질의에 정부가 대답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것을 먼저 추진하는 게 과연 맞는가. 먼저 이 명확한 대답, 이 계산을 정부에서 먼저 가지고 국회를 설득해야 되는 게 올바른 순서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 17만 4천 명은 그 문재인 정부 집권 5년간 총 늘어나는 공무원 수이죠. 당장 내년이 아닌 거죠. 예, 내년이 아니죠. 예. 내년에는 지금 이제 이게 국회 논의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그 중앙직 15,000명, 지방직 15,000명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구체적인 거를 들여다 보니까 중앙직이 조금 많고 지방직 숫자가 조금 조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중앙직 같은 경우 이제 늘어나는 게 경찰관입니다. 경찰관이 있고 그다음에 교사 있고요. 예, 등등 해서 그다음에 부사관 있습니다. 경찰이 3,500명, 부사관 4,000명, 생활안전 그 밀접 분야가 6,800명. 네. 그리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행정직 300명밖에 안 됩니다. 요게 이제 중앙직이 이렇게 느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직의 경우는 사회복지가 올해 1,500명 늘고요. 그다음에 소방직이 4,000명 늡니다. 근데 이 소방직의 경우는 이게 이제 소방직 공무원들이 뭐 자살률도 높고 이래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 이게 정원이 마련된 정원을 충당하려면 19,000명이 즉시 충원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19,000명을 충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 4,000명 충원하는 거고 국가직을 포함한 교사가 이게 지방직 국가직 나누어져 있어서요. 그게 총 3,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저는 걱정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예산만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공무원이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더 들여다봐 주셔야 되고 저는 이제 청취자들께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역을 돌다 보면 예를 들면 소방소를 찾아가면 소방소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다 내가 그래서 이제 좀 우리 증원해달라 최소한 인원 그 정원만큼은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도 전체 공무원 증원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 가보면 장애인 시설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시설을 늘려달라고 하시면서 또 공무원 증원은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도 지금 정부가 늘리려고 하는 게 바로 당신 소방직 공무원을 늘리라는 거다. 또
이게 장애인 시설을 늘리면 당연히 사회 서비스 일자리가 늘어야 되잖아요. 요런 거 늘리려는 거다.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 걱정. 그래서 요거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중앙직 같은 경우 이제 늘어나는 게 경찰관입니다. 경찰관이 있고 그다음에 교사 있고요. 예, 등등 해서 그다음에 부사관 있습니다. 경찰이 3,500명, 부사관 4,000명, 생활 안전 그 밀접 분야가 6,800명. 예. 그리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행정직 300명밖에 안 됩니다. 요게 이제 중앙직이 이렇게 느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방직의 경우는 사회복지가 올해 1,500명 늘고요. 그다음에 소방직이 4,000명 늡니다. 근데 이 소방직의 경우는 이게 이제 소방직 공무원들이 뭐 자살률도 높고 이래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예. 현재 이게 정원이 마련된 정원을 충당하려면 19,000명이 즉시 충원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19,000명을 충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 4,000명 충원하는 거고 국가직을 포함한 교사가 이게 지방직 국가직 나누어져 있어서요. 그게 총 3,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저는 걱정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예, 예. 예산만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공무원이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더 들여다봐 주셔야 되고 저는 이제 청취자들께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역을 돌다 보면 예를 들면 소방소를 찾아가면 소방소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다 내가 그래서 이제 좀 우리 증원해달라 최소한 인원 그 정원만큼은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도 전체 공무원 증원은 반대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이제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 가보면 장애인 시설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시설을 늘려달라고 하시면서 또 공무원 증원은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도 지금 정부가 늘리려고 하는 게 바로 당신 소방직 공무원을 늘리라는 거다. 또 이게 장애인 시설을 늘리면 당연히 사회 서비스 일자리가 늘어야 되잖아요. 요런 거 늘리려는 예, 거다.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 걱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네, 꼭 네. 필요한 분야니까 안 늘릴 수 없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공무원을 절대 늘리면 안 된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제가 앞서 지적했던 것도 이 국회의 질의에 정부가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 어떤 준비성 부족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지 무조건 늘리는 게 문제다는 건 아닌데 국민들에게도 이 공무원이 늘어났을 때 부담이 어느 정도고 이 세금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증원해야 되는가 좀 솔직하게 여야가 그리고 정부와 국회가 까놓고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2016년 공무원 연금 평균액이 1년에 2,9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공무원을 뽑게 되면 구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퇴직을 하고 나서 평균 월 25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년부터 5년간 이제 매년 3만 4천여 명씩 총 임기 내 17만 4천 명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 30년 동안 327조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추산을 내놨습니다. 327조. 네, 모두 그리고 또 검찰이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같은 혐의로 이미 김관진 전 장관의 당시 그 부하였던 그 임모 이제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된 상태였고. 임모 임관빈. 네, 다 말해야 되나요? 네. 그럼 이거 다른 걸 뭘 임모. 알겠습니다. 심지어 또 아니 이제 무슨 네. 정모 기자 여기 앉아 계시네. 이런 거랑 똑같은 그렇네요. 거예요. 그렇군요. 심리전 단장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인데 예. 이게 군이라는 게 사실 절대적인 상명하복의 그런 그 구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누군가 지시를 한 거다. 그렇다면 적어도 김관진 전 장관의 지시는 있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검찰은 판단을 하고 있고 예. 또 하나 지금 여러 차례 이 국정농단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이 법원에서 기각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가 됐거든요. 그러면 적부심에서 그 받아주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다른 판사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는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김관진 전 장관에서 수사가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윗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한 MB.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구속된 상태에서 치밀하게 파헤쳐야 되는데 그게 한번 제동 걸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고요. 심지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그 활자화돼서 보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이 됐는데요. 그러면 다시 영장 청구해서 다시 구속시키면 안 되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 사안에 대해서. 네, 이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214조의 3에요. 재구속에 제한이 있는데요. 이제 구속 적부심 결정에 의해서 석방된 경우에는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서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에 검찰이 처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김태효는 지금 이래서 그런지 부르지도 못해요.
누구요? 김태효 뭐 사실 김 전 장관을 전략기획비서관요. 구속해서 수사하면서 뭔가를 더 찾아내고 압박을 해서 불러야 되는데 MB 대통령 수사에는 그러면 영향을 미치겠죠. 미치겠죠. 수사의 의지가 진짜 꺾일 미치겠네. 수도 있고 수사 의지가 꺾이지 않더라도 수사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제 한 그 사회학과 전공한 교수한테 잠깐 여쭤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적폐청산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저항하는 수구 세력도 이렇게 많습니다. 요소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수구 세력의 독자적 활동을 하고 있는 외로운 늑대들 아니냐. 외로운 늑대라고 하면은 혼자 판단해서 혼자 그럴 수 있죠. 내가 대변인이다. 내가 그렇죠. 대표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들이 동하는 거지. 이렇게 밀고 들어오다 나한테까지 칼끝 조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은 거죠. 옛날이 좋았다. 과거가 좋았다. 이거 여기서는 상식이나 정의나 도덕이나 없는 이런 것 같아요. 것들은 아예 마비가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샵 103. 있어서도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는 예산이 저 같은 경우에 사회 간접자본 예산, SOC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하. 뭐 이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이 좀 지역에 떨어진 편의 시설을 보강하고 뿐만 아니라 이게 지방 재정을 부흥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예. 이 내년도 예산을 보면은 전년 대비 SOC 예산이 20% 가량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지진 예산 줄어든 것 보면 지진 방제 예산은 전체로 봤을 때 전년 대비 이제 13%가 줄어들었는데 지진 인프라 구축에는 2.7% 예산이 늘었지만 조기 경보 체계 강화, 뭐 이렇게 재난 문자 가는 이런 경보 체계 강화와 내진 보강 분야에서는 각각 36%와 14%씩 예산이 줄어든 채로 이제 정부안이 나왔습니다. 예. 이제 포항 지진이 이제 발생하고 여당과 야당 한 목소리로 이 삭감된 예산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액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사고가 터져야만 다시 이런 증액 논의가 되는지, 사고가 안 터졌으면 특히 이 내진 보강 분야에서 14%를 올해 대비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왜 이렇게 SOC 예산을 무리해서 좀 삭감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곧바로 내년 예산안의 이제 최대 쟁점 부분입니다. 결국 지금 정부 여당은 그 공무원들 채용을 좀 늘리고, 그래서 정부가 일단 일자리를 좀 만들고, 또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데 거기에 그 충당이 안 되는 좀 소규모 기업들한테는 지원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돈들이 늘어나다 보니 SOC 예산은 좀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펴왔던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공무원 증원 등등 말이 안 된다, 오히려 SOC 예산 늘려야 된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방금 이제 장해찬 씨가 그런 바탕을 두고 공세를 펼치신 거예요. 최민희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SOC 예산이라는 게 지방과 그 중앙의 재정의 균형을 이루려는 예산은 아니죠. 그건 뭐 기초 인프라인데요. 거꾸로 지금 이제 생각해 보시면 해마다 예산안이 나오면 제일 비판받는 영역이 어디였냐? SOC였습니다. 그래서 이 SOC 예산이 무리하게 심지어 그 여당,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정권이든 여당의 실세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무리하게 SOC 예산을 쪽지 예산으로 넣어서 늘 무리를 빚던 게 SOC 예산이거든요. 주로 이제 도로, 교량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 도로 교량도 그게 이제 한 언론사에서 그때 파헤친 게 그 시골에 이제 지방에 도로를 쫙 구석구석 놨는데 하루에 그 도로를 지나가는 차의 숫자가 10대도 안 되더라. 이런 기사도 났었고. 그래서 이 SOC 예산에 대해서는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예산이라는 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가 국가를 어떻게 이끌겠다라는 것에 그 방향성이 예산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새 정부는 사람 중심 일자리 예산을 표방하고 표를 그렇죠. 그렇죠. 하얀 거 눈이 오는 것이 계속 오고 있다. 진행 중을 영어로 화이팅.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점점 일이 커지네요. CNN 불러야겠네요. 이거. 자, 다음 뉴스. 지금 2교시 수학 영역 시험 중에 그렇죠. 진행이 되고 있고 예. 뭐 수학이나 선택한 거에 따라서 이제 뭐 국사를 시험 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이 오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연기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포항 지역의 지진 영향으로 뭐 지난 일주일 내내 수험생들도 고생이 많았을 테고 예. 뭐 수험생의 가족들 그리고 뭐 이제는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 그 감금되어 있던 출제위원들 뭐 모두 고생이 많았는데 오늘 지금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전에 그 출제위원들이 이제 일종의 그 문제들의 성향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 시험장 안에 지진 계측기가? 그렇죠. 측정할 수 있는 지진 계측기가 이제 들어간 거죠. 그 이유가 여기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인 것 같은데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는 곳에 뭐 그 시험 감독관을 제외하고 의사 그리고 이제 건축 관련 전문가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특히 포항 지역에. 그렇죠. 지진이나 뭐 어떤 다른 어떤 그 모습이 보이면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전문가들을 현장에 투입을 한 건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지진이 뭐 예를 들면 5가 넘어야지 지금 뭐 철수를 시킬 것인지 아니 어떤 숫자로 혹은 계량화되어 있는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것인데 그런 기준을 사람이 뭐 피부로 느꼈을 때 흔들린다 나가자 이게 아니라 중앙재난에서 뭔가 컨트롤 타워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진 계측기를 통해서 수량화되어 있는 것을 무언가를 보고 어떤 조치를 취해서 그 안전을 도모하자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는 현재까지는 어떤 뭐 여진이나 어떤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모를 상황들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포항 지역의 그 지진 이후에 4개의 고사장이 그 위험에 처해졌었기 때문에 그 고사장이 아닌 다른 곳에 시험을 치고 장소를 있는 바뀌었죠. 것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포항 지역에 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비 고사장을 인근 뭐 경북 영천이라든지 경주라든지 다른 지역에 또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오늘 수능을 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수험생들을 모두 한 곳에 집결시킨 다음 예비고사장으로 이동을 해서 시험을 친다라는 그 계획까지는 세워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그동안의 시간을 멈추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험에 어떤 불이익이 없게끔 시간차로 시험을 볼 그렇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러려면 또 문제가 유출이 되면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모두 신경을 써서 교육당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능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지만 이런 거 주제 하나 줘도 하루 종일 얘기할 텐데. 그렇죠. 이게 예. 결국은 우리나라 수능이 딱 하루잖아요. 예. 이 대학을 가는 것이 하루에 모든 게 결정되고 어찌 보면 조금 좀 더 들여다봐 주셔야 되고 저는 이제 청취자들께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역을 돌다 보면 예를 들면 소방서를 찾아가면 소방서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다 내가 그래서 이제 좀 우리 증언해달라 최소한 인원 그 정원만큼은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도 전체 공무원 증원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 가보면 장애인 시설이 더 필요하다. 그런데 시설을 늘려달라고 하시면서 또 공무원 증원은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도 지금 정부가 늘리려고 하는 게 바로 당신 소방직 공무원을 늘리라는 거다. 또 이게 장애인 시설을 늘리면 당연히 사회 서비스 일자리가 늘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늘리려는 거다. 그래서 이제 조금 좀 더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 걱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네, 꼭 네. 필요한 분야니까 안 늘릴 수 없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공무원을 절대 늘리면 안 된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제가 앞서 지적했던 것도 이 국회의 질의에 정부가 예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 어떤 준비성 부족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지 무조건 늘리는 게 문제다는 건 아닌데 국민들에게도 이 공무원이 늘어났을 때 부담이 어느 정도고 이 세금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증원해야 되는가 좀 솔직하게 여야가 그리고 정부와 국회가 까놓고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2016년 공무원 연금 평균액이 1년에 2,900만 원입니다. 한 사람의 공무원을 뽑게 되면 구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퇴직을 하고 나서 평균 월 25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년부터 5년간 이제 매년 3만 4천여 명씩 총 임기 내 17만 4천 명 공무원을 증원할 경우 30년 동안 327조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추산을 내놨습니다. 327조. 네, 모두 구급을 뽑았을 때 기준으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았는데요. 정부에서는 이 예산안이 이제 부풀려졌다고 말했는데 어느 정도 부풀려졌고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국민들에게 이 정도 예산이 들고 이 정도 세금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원을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좀 까놓고 말해야지 어떤 수치나 숫자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 밀어붙이는 태도 어떤 준비성 부족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쉬운 준비성 부분이 부족에 대해서 한 있다는 말씀 거죠. 하시면.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정부에 들어가서 예산을 짜다 보면
그 예산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10억이 든다고 예측을 해도 그게 15억이 들 때가 있고 불용 예산이 생겨서 뭐 8억 9억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6개월 정도 17만 4천 명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증가액을 짜려면 6개월이 필요하다. 이 말은 또 진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당장 6개월 정도의 용역 기간이 필요한 걸 왜 준비 안 하고 진행했냐. 이 말은 말로는 성립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 예산은 예를 들면 짜서 진행을 해야 되고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짜가